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장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간 대단히들 수고 많았고요. 이제 오늘 사회복지 정책의 동행하가 과제를 통해서 오늘 사회복지 정책론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공부할 순서는요, 정책의 흐름과 정책의 동향, 그리고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교육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정책과 동행과 과제 중에서요,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야 할 것은요, 우리나라는 서구의 사회복지를 제도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받아들인 지 반세기 되기 전, 즉 50년도 되기 전에 선진국형 사회복지제도의 기틀을 갖추고요, 20세기를 지나면서 21세기까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부터 파생된 빈곤과 실업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요, 1999년도부터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 이념하에 4대 복지제도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요. 2003년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맥을 같이 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참여복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요, 2009년에 발표한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에서 그 정책 비전으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능동적 복지구현을 내세웠습니다. 능동적 복지구현요. 또한 2013년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에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그 비전을 더 나아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정의하고 핵심가치를 맞추며 고용복지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 전체를 갖다가 보면서요, 우리가 한국 사회복지 과제를 갖다가 개괄적이나마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회복지 정책 흐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요, 신자유주의 등장입니다. 자, 신자유주의 등장은요, 케인즈주의가 서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견차 역할에 실패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 위기에 직면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후에요, 서구 선진국가들은 케인즈주의적 국가 개입을, 케인즈가 얘기한 국가 개입을 통해 자본주의 본질적인 문제인 세계적인 공황, 그러면 경기 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과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지 국가로 발전해 오던 중 1970년대 모이쇼크 이후에 저성장,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케인즈형 경제정책이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서 국가 개입이 축소가 불가피해졌고요, 시장의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사주가 세계의 경제사회정책 조를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요, 복지국가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복지국가 중심의 복지 공급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1980년대에 등장한 대처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복지국가의 이름하에서 이루어진 국가 개입 노선을 가감하게 개혁해서 공공 부분에서 시장주의 요소를 강력하게 접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두 정부는 시장주의로의 구조조정과 감세 정책을 통해서 자간 정부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공공 부분의 개혁과 구조조정, 규제 완화를 실시하였고, 공공기업은 민영화시켰고 시장의 개방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복지 부분도 과거와 같이 국가의 사회복지 영역으로 전적으로 책임지기보다는 개혁과 자원봉사와 조직이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는 형태로 복지 공급 체계를 전환시킨 것입니다. 복지에서 개인의 선택과 시장 기능을 강조하고 복지 민영화 시장화를 추진하였다는 뜻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강한 국가를 만들려는 의였던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복지제도의 개혁은 곧 복지 창출과 전달이 국가 영역 외에도 시장, 시민단체, 가족단에 흡수되는 소위 복지다원주의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영국의 신자유의 등장에 대한 이유를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유주의가 실제 어떻게 실천되어 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제3의 길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제도는 대폭적을 전행했던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요, 1997년에 블레어를 당선한 노동당 정부의 정권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블레어는 그의 불행 역할하는 기든스, 앤서니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한 제3의 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3의 길은 과거 사회민주적인 적지정책의 노선, 즉 복지정책 제1의 길, 그 다음에 제신자유 복지정책인 제2의 길을 통합한 새로운 정책 노선을 갖다가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더 볼 거 바로 제2의 길은 바로 복지국가라는 뜻인데요. 제3의 길은 시장의 효율이죠. 이것은 이제 무정부주의에서 드는 그런 겁니다. 시장의 효율과 사회복지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사회복지 형평이죠.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유지 발전시킨다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제3의 길은요, 국민을 단순히 복지 수급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 개체라는 개인주의, 즉 상품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공동체적인 사회연대를 자세하는 집합주의, 즉 탈상품화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 내에서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은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사회보장과 재분배죠. 경제적인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의 복지수혜 계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적극적 복지 전략은요, 사회투자 전략입니다. 사회투자 전략의 대표 예가 노령 인구 대책과 실업 대책이 되는 것이고요. 블레어 복지 계획은 핵심은 일하는 복지인 것입니다. 자, 여기 조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요. 일전에 교수가 독일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라인강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가 있었는데요. 농촌도시였죠. 거기에서 굉장히 가파른 이러한 그 산악지역을 제가 돌아가는데 그 많은 포도밭을 생산하는 그러한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 포도밭을 지역하는 곳에서 노인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요. 거기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완전한 사업장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들에게 일을 갖다 시킴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 농장에, 즉 포도 농장의 각종 시설을 갖다가 투자한 그 투자비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지만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이 포도밭에 와서 일을 하고 임금을 줌으로 해서 바로 생산적 복지와 연계된 과정을 천천히 지켜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생산적 복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또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 즉 일하는 복지, 노동과 연계된 복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전과 시간에 제가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산적 복지가 무엇이냐 하는 그 의의를 갖다가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스웨덴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 완전 고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알선을 통하여 언제든지 노동자가 원하면 취직하여 생산에 종사하도록 연계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에 기여하는 복지욕은 생산에 참여를 통한 복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시간 관계상 이것은 전과 시간에 얘기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는 제3의 길을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복지 주요 내용은요. 모든 국민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되,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고요.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하고 내실화해서 모든 국민을 질병, 노령, 재해 등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계약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취업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에 가깝도록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소득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 정책의 핵심은요. 국가가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노동시장에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모든 국민이 노동에 참여해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효율성과 사회보장책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즉 두 마리 토끼를 단번에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요. 또 여러 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참여정보와 참여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여복지, 그 다음에 참여정보에 쓰이는 참여복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2003년도에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이요. 국정방향으로 참여정부를 제청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로 설정하고 국정원리로서의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유를 천명하였고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참여복지를 내세웠습니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참여복지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참여복지는요. 국민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대체하는 복지 이념이기보다는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복지 이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 내용을 토대로 한 참여복지정책의 기본 노선을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립과 사연대가 조화를 이루는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그 복지는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이며 국가 정당성의 원칙임을 인식하고 동시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립 자원을 추구하며 사회 연대적 복지를 실시하여서 자립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정부의 sen서적 복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잘 사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시장경제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실현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위 일자리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이고요. 중산층과 서민이 생활을 안정시키는 경제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정보산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나 민간기업의 저소득층 채용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금 보조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성장 분배에 관한 개입 논리가 아닌 난 제로 썸이 아니라 개입 논리를 따랐습니다. 난 제로 썸 개입 논리 가운데 포지티브 썸이라는 개입 논리를 적는 것이죠. 즉 성장과 분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상호 간에 선순환을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분배의 여지를 넓히고요. 분배를 통한 불평이 완화하는 성장의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영유아의 노력, 양육과 노인 부양의 책임을 사회가 나눠줄 것이고요. 장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분배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자산 재분배 정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 주주제 및 집단적 성과급 제도를 확대하여 서민의 자산을 늘려주고 중산층을 육성하며 정보 격차에 따른 요인을 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분배를 위해서도요,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분배가 완화되고 빈곤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은 완전 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성차별, 지방차별, 비정규직 차별이 시장에 주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와 노동을 결합하고요.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 재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세를 통한 재분배죠.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이번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근로요인을 주는 근로소득세 공제 제도는 노동 빈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빈곤층과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인상하여서 수준의 생계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항구적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블레리즘에 하에서 일하는 복지 정책을 답습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복지를이라는 방향으로 복지 개혁을 추진하고 현재 근로요인을 제어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일적인 보충급여 방식을 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국가의 적극적 확대를 주장하는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의 노선을 통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든스의 제3의 길의 복지정책 노선과 유사한 것으로 사회복지와 시장경제를 위한 노력입니다. 또는 이는 기든스가 주장하는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한 것이죠. 기든스는요, 좋은 사회란 국가와 정부, 시민사회, 시장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구입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요, 제5대 국정기필을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제국,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설정하고요. 국가 비전을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한 신인류주의로 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노선을 능동적 복지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럼 능동적 복지는 뭘까요? 제일 먼저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요. 능동적인 국민이 되어서 능동적인 공동체를 갖고 지적 능력을 가진 능동적 국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복지국가 체제 유지라고 하는 것은 실업, 질병, 노령 각종 사회 이원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 등 각종 제도적 정책을 예시하는 종전의 내력을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능동적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을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보호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사회 경제 생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역량 개발 및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일정 동안 자신이 가진 잠재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능동적 공제처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 기부, 자원봉사 및 기업의 사회 공헌 등을 통해서 민간 복지 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 전달에서도 민간과 협력함으로써 복지 재정을 지속성을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통한 사회적 자본학처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넷째, 지적을 가진 능동적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조정 대상 및 집단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요.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 설계를 통해 복지 역할을 효과적으로 평하는 국가를 지향하여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 복지 정치적 지향하는 것은요, 이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형 복지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걸 조금 세부로 설명드릴까요? 미래 예상되는 저출산이 있죠. 고령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 건강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복지에 투자하면 빈곤 등에 대해서요, 사후적, 소구적 보장뿐 아니라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빈곤 탈출을 돕는 사전적, 적극적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복지 욕구에 폭넓게 대응하는 보편형 복지를 얘기했는데요. 이는 노령, 실업, 질병 등 구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기술 및 능력 부족, 낮은 소득 일자리,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의 증가 등 같이 신사회적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 서비스 분야 지원 확대를 등을 통해서 종전에 잔여적으로 취급하던 아동, 여성, 가족의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임신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 틀을 구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비효율적, 중복적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 계획을 방향을 만들었는데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고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농어업인 등 사회 약자를 보호 강화하며 지역계층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의료, 주거 등 분야에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민간 분야의 복지와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복지 집행의 효율성과 집행성 가능성을 갖다가 제고하는데 이것을 이명박이 능동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에서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5대 정책 방향이 있는데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부터 해서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이 자립 지원 강화로 일자리를 확대하고요. 취약계층 등 그다음에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등을 만들어서 근로자 능력 개발의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의료, 주거 등 분야에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해서요. 소득을 보장하고 사각지대 축소, 의료 보장성 강화, 보금자리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이 부담을 완화시키고 취약계층의 문화, 관광, 체육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문화 바우처 또는 문화 이용권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여러 차례 제도가 바뀌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공공 민간 분야 복지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복지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로 공공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요. 사회복지 통합망을 구축해서 하며 부처간 복지정보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요. 유사 중복 사업은 심사해서 이를 조정 및 통제하겠고 부정정 급여 및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요. 기업 복지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5대 정책 방향으로서 이는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입니다. 사실 최근 사회복지 동향은 박근혜 정부가 막을 내림으로 해서 사실은 아직 이것을 평가하거나 이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계획 같은 것은 보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요. 슬로건을 국민의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대 국정 목표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창조경제를 많이 강조했었고요. 맞춤형 고용, 복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제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요.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강조해서요. 문화의 달, 문화의 날을 제정해서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안정과 통합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바로 5대 국정 목표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요. 2014년부터 28년까지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슬로건은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통해서 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사회 주기별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과 이를 통한 자립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기반 구축을 이 기본 계획 안에 넣어 있습니다. 제1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의 사회보장 체계 운영 원칙은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균형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현금 기법과 예방적인 사회서비스 양자 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기준이 공정성을 기해서 보편주의를 지향하되 취약계층의 특수 요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부정수급, 가임급여 등을 줄이기 위한 공정과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세대 간, 계층 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해서 세계층 간 공평과 합리적인 부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를 해서 국가 역할을 강화하되 개인 및 사회주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민간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성이 해결돼야 할 과제에는요, 사회보험, 공공보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목표 기본 원리가 정립되어 있다는 것하고요.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 실업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정책 중에 가장 먼저 해결될 과제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적용 대상으로 강조될 점들은 비정규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 전체를 사회보험 당령 정역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가업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급여 체계는 사회안전망 사후적 안전보다 예방위주의 사회적 안전망이 효율적이라고 보았고요. 급여 종류별로 다양한 아침형 급여 체계가 도입돼서나 빈곤율 감소나 급여 형평성 보장 등의 성과가 위해서는 각각의 급여를 조례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보험 관련 급여 체계는 가입자의 기여금, 가입기간,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전달 체계의 개선 모형입니다. 중앙지휘권분리형과 지방분권분리형이 각각 있는데요. 이들의 문제점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고 사회에서의 민간 접촉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우리나라 국제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평균 중결로 받는 속도로 증가했으나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재원의 안정적 뿌리에 선결된 가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까지 모든 교육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는 여러분들 전과 시간에 세부적으로 얘기되어 있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카페에 종합고사의 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가 많았고요.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